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자기야, 며칠 있으면 자기 생일이잖아? 그래서 내가 미리 레스토랑 예약해놨어. 그냥 간단하게 밥 먹으면 되지. 레스토랑은 뭐하러 예약했어. 다른 날도 아니고 1년에 한 번뿐인 자기 생일인데 당연히 준비해야지. 그때 자기가 멋지다고 했던 그 레스토랑으로 예약했으니까 기대하고 있어. 남편이 어찌나 큰 소리를 치던지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아 저도 기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사실 속으로는 그다지 반갑진 않았습니다. 결혼할 때 양가 도움 없이 온전히 우리가 모은 돈으로 했다 보니 겨우 구한 전세를 올려달라고 할까 싶어 악착같이 돈을 모으고 있었거든요. 그런 우리를 안쓰럽게 생각한 친정부모님은 갈 때마다 뭔가를 잔뜩 챙겨주곤 했습니다. 두 분 생신날 용돈을 드려도 우리 생일날 오히려 더 많은 돈을 주실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시부모님은 친정부모님과는 전혀 다른 분들이었는데요. 매사 자식에게 뭔가를 바라시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남편의 누나인 시누이는 딸이라 안쓰럽다며 시부모님이 하나라도 챙겨주려고 하셨는데 남편에게는 끝도 없이 뭔가를 바라셨어요. 결혼 후 시누이가 출산을 하고 얼마 뒤 시어머님이 불러서 시댁에 갔더니 명령하듯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우리한테 아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아들이라고는 효준이밖에 없잖니. 그러니까 우리가 저 세상 가고 나면 우리 재산도 전부 효준이께 될 거고 말이야. 어머님,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희는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앞으로 쓰면 얼마나 쓰고 가겠어. 그러니까 니들 여기 들어와서 살아라. 네? 저희 보고 학가를 하란 말씀이세요? 그렇지. 여기 들어와서 같이 살면 이 집을 나중에 니들한테 주마. 시어머님이 인심 쓰듯 말했는데요. 저는 그 말이 반갑지 않다 보니 딱 잘라 거절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 아버님 재산에 관심 없습니다. 그러니까 넌 죽어도 학가는 못하겠다 그런 얘기구나. 어머님이 민지를 돌봐주다 보니까 형님도 자주 오고 그럴 텐데 저희가 학가하면 서로 많이 불편할 거예요. 시누이가 출산을 하고 육아휴직이 끝나갈 무렵 조카를 시댁에 맡겼기에 학가는 더욱더 안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그날 시어머님은 내내 제게 학가 이야기를 꺼냈지만 제가 단호하게 거절을 하자 못마땅한 기색이 역력해 보였는데요. 잠시 후 집에 돌아오자마자 남편이 학가에 대해 말을 꺼냈어요. 자기야, 우리 그냥 학가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학가하면 이래저래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닐 거야. 거기다 본가가 넓은 편도 아닌데 거기 어머님이랑 아버님, 민지 그리고 우리까지 같이 지내는 건 아무리 봐도 무리야. 그래도 학가에서 살면 나중에 그 집 우리한테 주신다고 하잖아. 사실 우리 형편에 평생 벌어도 그런 집 못 살 텐데 우리한테도 나쁜 조건은 아니잖아. 시어머님이 나중에 집을 주시겠다는 말에 남편은 이미 현혹되어 다른 것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듯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불을 보듯 뻔해 보였기에 제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난 절대 학가 안 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그리고 예전에 자기가 나한테 했던 말 잊은 거야? 내가 했던 말이라니? 그동안 어머님 아버님이 형님만 챙겼다고 했잖아. 하물며 형님 결혼할 때는 꽤 많은 돈을 보태줬다고 했고 말이야. 근데 우리 결혼할 때는 어떻게 했는지 잊었어? 자기야, 혹시 우리 부모님이 안 도와준 걸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던 거야? 지금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잖아. 살면서 자기한테 내내 무관심이었다고 자기 입으로 몇 번이나 말했잖아. 근데 어머님 아버님이 그 집을 우리한테 주실 거라는 말을 믿는 거야? 그리고 설령 우리한테 주신다고 해도 그거 우리가 법적으로 다 가질 수도 없는 재산이니까 생각도 하지 말란 말이야. 우린 어차피 우리 스스로 살아가기로 약속하고 결혼했던 거잖아. 제 말에 남편이 우물쭈물 별다른 대답을 하지 못했는데요. 제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시부모님 성향상 집을 우리에게 주실 분들도 아니었고 설령 주신다고 해도
받을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시어머님은 분명히 아파트를 내세워서 저를 압박할 게 분명해 보였는데요. 특히나 그때쯤은 시어머님이 조카 민지를 돌보느라 많이 힘들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던지라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불을 보듯 뻔해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뒤 남편은 시부모님 재산에 강한 집착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이야기가 나온 이후 남편이 계속해서 저를 설득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시도 때도 없이 말다툼을 하다 보니 서로에게 소원해지기 시작했고 집에서도 서로 필요한 말 외에는 별다른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심란한 마음에 엄마를 찾아갔더니 엄마가 걱정스레 물었어요. 너 얼굴이 왜 이렇게 어두운 거야? 역시 엄마를 한눈에 알아보네. 내가 낳았는데 그런 것도 모를까봐? 근데 무슨 일인데 그래? 사실은 그 일랑 계속 냉전 상태거든? 그게 무슨 말이야? 냉전 상태라니. 말 그대로야. 시어머님이 학과 이야기를 꺼낸 뒤로 그이가 삐쳐서 나랑 말도 안 하려고 해. 제 입에서 학과라는 말이 터져나오자 엄마가 허둥지둥대며 다시 물었어요. 그럼 사돈이 니들 보고 학과를 하라고 했단 말이야? 그랬다니까. 시부모님이 살고 계신 집을 나중에 우리한테 주신다고 하면서 학과에서 같이 살자고 하는 거 있지? 학과는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상견례 날 보니까 재산이 있다고 해도 니들한테 절대 줄 분들이 아니야. 엄마도 그렇게 보였지. 당연하지. 내가 보니까 사돈 두 분은 그저 딸만 안쓰럽게 생각하던데 그런 분들이 그 아파트를 니들한테 줄 리가 있겠어. 그날 안사돈이 이서방 바라보는 눈빛을 보니 애틋함? 그런 게 전혀 느껴지지가 않았어. 이런 말까지 하기 좀 그렇지만 상견례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이서방의 친자식이 맞나 의심마저 들더라니까. 엄마가 고개를 좌우로 내저으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 모습에 저도 맞장구를 쳤어요. 굳이 엄마도 그런 생각이 들었지. 들다 마다 그날 아들한테는 한 푼도 도와줄 돈이 없다고 어찌나 강조를 해서 말을 하던지 정남이가 떨어지더라니까. 내 말이 그 말이야. 우리가 분명히 양가도움 없이 둘이 알아서 한다고 했는데도 상견례 내내 그 말만을 반복했잖아. 그래서 내가 엄마 아빠한테도 도와줄 필요 없다고 한 거야. 그래도 우린 니들이 힘들까봐 걱정돼서 그랬지. 엄마 아빠가 한번 도와주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고마운 것도 모르고 계속 바라게 될 것 같더라고. 지금도 봐봐. 시어머님이 집을 우리한테 남겨주시겠다고 하자마자 남편이 눈이 돌아가서는 저러고 있잖아. 안사돈뿐만 아니라 바깥사돈도 평범해 보이진 않았거든. 그러니까 절대로 학가하면 안 돼. 당연하지. 거기다 내가 볼 때는 지금 어머님이 민지를 혼자 돌보다시피 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서 더욱더 학가를 하자고 하시는 것 같아. 손주 봐주는 거랑 니들 학가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야? 뻔할 뻔치 아니겠어? 학가하고 나면 나도 자연스럽게 육아랑 살림을 도와야 할 거 아니야. 설마 그런 것 때문에 학가를 하자고 할까? 그때 가서 보니까 어머님이 육아랑 살림하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어 보이더라고. 그렇지 않고서야 민지 보기 시작하면서 바로 학가 이야기를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럼 더욱더 학가하면 안 되겠네. 절대 학가 못한다고 해. 그리고 내가 볼 때는 니들한테 집을 주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그냥 말뿐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서방이 뭐라고 하든 절대 넘어가면 안 돼. 저도 엄마 말에 동의를 했기에 세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제 생일을 앞두고 남편이 레스토랑까지 예약을 했다는 말에 약간은 의구심마저 들었어요. 기쁨보다는 뭔가 꿍꿍이가 있다는 생각만 들었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제 생일날이 다가왔고 남편이 예약했다던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는데요. 아까 문제로 계속해서 말다툼을 했던지라 여전히 서먹서먹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식사를 하던 남편이 불쌍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꺼냈어요. 여보, 사실은 당신한테 할 말이 있어. 혹시 또 학과 얘기라면 내 생각은 변함없으니까 그렇게 알아. 학과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야. 사실은 그동안 당신이랑 사이가 안 좋아서 미처 말을 못했는데 이번에 승진해서 또 떨어졌어. 근데 내 동기는 승진해서 팀장이 됐고 말이야.
그래서 내가 걔 밑에서 일을 해야 하는데 걔랑 사이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지옥이 따로 없어. 그럼 그 동기란 사람이 당신네 팀 팀장으로 왔단 말이야? 맞아. 근데 걔가 나한테 감정이 안 좋았던 것인지 사람들 보는 앞에서 개망신 주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보고서를 작성해서 올려도 계속 퇴짜를 놓는 바람에 진짜 미칠 지경이야. 순간 남편이 고개를 떨궜는데요. 금방이라도 눈에서 눈물이 떨어질 듯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힘들게 하면 회사에 말을 하던지 해야지. 그냥 참고 있으면 어떡해. 걔가 워낙 아부도 잘하고 그러다 보니 임원들이 다들 감싸고 돌거든. 말해봐야 나만 미친놈 취급할 거야. 그럼 그렇게 그냥 당하고만 있겠다는 거야? 그래서 말인데 나 회사 그만둬야 할 것 같아. 며칠 전에도 걔가 사무실에서 나한테 막 소리 지르고 난리를 쳤는데 순간 이쪽이 막 아프면서 숨을 쉴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병원에 가봤거든? 그랬더니 공황장애 같다고 했어. 뭐? 공황장애? 그럼 엄청 심각한 거 아니야? 제가 깜짝 놀란 채 남편을 뚫어져라 바라보자 남편이 주머니에서 약봉투를 꺼내서 보여줬습니다. 사실 그동안 나 약도 먹고 있었어. 그럼 이게 공황장애 약이란 말이야? 맞아. 요즘은 회사 가려고 아침에 눈 뜨는 게 아주 지옥 같아. 결국 남편이 눈을 깜빡이자 눈에 개어있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모습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는데요. 사실 저도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인간관계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뼈저리게 느끼곤 했으니까요. 결국 제가 남편을 위로했습니다. 여보, 그렇게 힘들면 회사를 옮기던지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도 당신이랑 그걸 상의하고 싶었는데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아서 말을 못 꺼냈어. 당신한테는 면목 없고 미안해. 부부가 왜 부부겠어. 어려울 때 당연히 힘이 되어줘야지. 미안할 필요 없어. 내가 능력이 없어서 이런 일이 생긴 거니까 당연히 미안하지. 그렇게 힘들면 회사 그만두고 다른 일자리 한번 알아봐. 제 말에 남편이 다시 눈물을 쏟고 있었는데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미웠던 마음도 눈 녹듯 사라졌고 남편이 그저 안쓰러워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얼마 뒤 남편은 회사를 그만두고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일자리 구하는 게 쉽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남편은 집에만 틀어박혀서 영화를 보거나 게임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은 반찬을 가져다 준다며 엄마가 들렀다가 남편 모습을 보고는 깜짝 놀라기도 했어요. 반찬을 냉장고에 넣어주시고 집에 돌아가기 전 저를 밖으로 불러내서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이서방은 일자리 알아보고는 있는 거야? 알아보고 있다곤 하는데 잘 안 되나 봐. 그렇다고 종일 집에서 저러고 있는 게 보기 참 그렇네. 이럴 때일수록 발로 뛰어다니면서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아보던지 해야지. 아까 집에 들어가자마자 노숙자가 들어왔나 싶어서 진짜 깜짝 놀랐잖니. 엄마, 노숙자는 너무 심한 말이지. 심하긴 뭐가 심해. 누가 봐도 노숙자 같더구만. 벌써 3달이 넘어가는데 일자리를 못 구하면 집에서 살림이나 하던지 하지. 그것도 안 하고 내내 집에 틀어박혀가지고 저러고 있는 거잖아. 거기다 대체 왜 씻지도 않고 저러고 있다니? 그러게 말이야. 내가 몇 번이나 잔소리를 하긴 했는데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라고 하니까 더 이상 말도 못 꺼내겠더라고.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살면서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이 어딨다고 허구한 날 스트레스 핑계대고 난리야. 저러다 평생 백수로 지내는 거 아닌지 걱정이다. 설마 그러겠어. 열심히 일자리 알아보고 있다고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봐. 엄마가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었기에 제가 엄마를 위로했는데요. 사실 그때쯤은 저도 조금씩 불안이 엄습해왔기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남편은 그저 천하태평이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백수 생활을 즐기는 듯해 보였어요. 그런데 2달쯤이 더 지난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들어갔더니 남편이 이발에 면도도 하고
멀끔하게 갇혀 있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순간 제가 눈만 꿈뻑이고 있었는데요. 남편이 기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나 드디어 취업했어. 진짜? 진짜로 취업한 거야? 무슨 회사인데? 제가 다급한 목소리로 묻던 순간 남편이 아주 자랑스레 대답을 했는데요. 남편의 정신 나간 소리를 듣다가는 큰 충격으로 그만 휘청이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를 꺼냈거든요. 당신 놀라지 말고 들어. 내가 일자리를 계속 알아봤는데 진짜 쉽지가 않았거든. 그래서 걱정하고 있었는데 오늘 엄마가 집에 불러서 갔더니 누나랑 매형도 와 있더라고. 취업이랑 그게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래?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내가 취업을 못하고 있다 보니까 누나랑 매형이 우선 임시 일자리라도 주겠다고 했어. 뭐? 형님의 일자리를 알아봐줬단 말이야? 무슨 회사인데? 그나마 다행이란 생각에 안도의 한숨이 터져나왔기에 제가 설레임 가득한 표정으로 물었는데요. 그게 회사는 아니고 누나랑 매형이 나보고 민지를 봐달라고 하더라고. 회사 얘기하다가 갑자기 민지 얘기는 왜 꺼내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민지를 돌보는 게 많이 버거우신가 봐. 그러다 보니까 내가 민지를 돌봐주는 대신 매달 200만 원씩을 주겠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민지를 돌보는 일을 하겠다는 거야? 어차피 민지가 어린이집에 가니까 아침에 데려다 줬다가 오후에 데리고 와서 놀아주다가 저녁 먹이는 것까지 해주기로 했어. 우리 누나랑 매형이 날 이렇게 끔찍하게 생각해주고 있는 줄은 진짜 몰랐다니까. 대단하지? 남편 말에 할 말을 잃은 채 제가 넋이 나가 있었는데요. 남편이 진심으로 들떠있는 모습이었기에 순간 어리둥절해 있다가 곧 정신을 차린 채 고개를 세차게 내저으며 대답했어요. 당신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말이 안 될 건 뭐가 있어? 빨리 회사에 취업할 생각을 해야지. 당신이 민지를 보겠다니 도대체 어쩌려고 그래? 내가 일자리를 안 알아보겠다는 말이 아니잖아. 자기 혼자 돈을 벌다 보니 미안해서 우선 민지를 보면서 아르바이트라도 하겠다는 건데 자기야말로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사실 그동안 집에서 일자리 알아보면서 자기한테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 근데 아무리 알아봐도 취직은 안 되고 그러니 더 초조했고 말이야. 그러니까 우선은 민지 보면서 아르바이트라도 하겠다는 거잖아. 나 취업하고 나면 다시 엄마가 봐주기로 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못난 남편이라 정말 미안해. 남편이 눈물까지 글썽이며 사과를 했기에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남편에게 당부를 했어요. 그럼 일자리 구할 때까지 당신이 알아서 하는데 나한테 민지 보는 일 떠맡기지 않았으면 좋겠어. 당신도 알다시피 난 지금도 퇴근하고 오면 녹초가 되잖아. 알았어. 그건 내가 꼭 약속 지킬게. 남편이 주먹까지 불끈 쥔 채 대답을 했고 다음날부터 남편이 민지를 돌보기 시작했는데요. 꺼림칙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만 남편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물론 제게까지 조카를 돌보는 일이 넘어올까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동안 지켜본 신우의 성격이 많이 이기적인 편이었기에 더욱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동안은 제가 손이 가지 않도록 남편이 완벽하게 조카를 돌봤고 그러면서 남편도 다시 활기를 찾았기에 나름 만족하고 있었어요. 거기다 매달 월급 개념으로 꼬박꼬박 200만 원씩을 받아서 남편이 제게 건넸기에 저도 크게 불만을 제기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3달가량이 지나가면서 점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그 사건은 남편이 심한 감기 몸살을 앓으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퇴근 후 보니 온몸이 불덩이 같았기에 제가 민지에게 밥을 챙겨주면서 이것저것을 챙겼는데 그날따라 신우이가 야근을 한다는 연락이 왔어요. 옳게 오늘 우리 둘 다 야근이라 늦을 것 같은데 어쩌지? 근데 효준이까지 아프다며. 네, 지금 열이 펄펄 나네요. 그러니까 되도록 빨리 와주셨으면 좋겠는데. 알았어. 당연히 빨리 가도록 노력은 할게. 근데 올케도 회사 다녀봐서 알겠지만 회사 일이라는 게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민지 좀 잘 부탁할게. 진우이와 통화를 끝내고 난 뒤
찝찝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지만 별다른 방법이 없었는데요. 저녁을 먹고 다행히 민지가 금방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몇 시간 뒤 밤 12시가 다 돼서 신우이가 집에 왔는데요. 제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올케, 혹시 우리 민지 자는 거야? 네, 벌써 잠들었어요. 데리고 나올게요. 이미 잠들었는데 그냥 여기서 재우면 안 될까? 네? 아무리 그래도 데리고 가야죠. 거기다 내일 주말이잖아요. 주말이니까 내일 올케도 집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는데 굳이 깨울 필요가 뭐가 있겠어? 형님, 그이가 몸이 안 좋아서 지금 저도 정신이 없거든요. 그냥 데리고 가주시겠어요? 잘 때 깨우면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데 남도 아니고 야박하게 이럴 거야? 오늘 하루만 여기서 재워줘. 나도 정말 피곤해서 그래. 그럼 그렇게 알고 난 이만 가볼게. 신우이가 후다닥 문을 닫고는 나가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딱 한 번만 참자 싶었는데요. 다음날 신우이는 피곤해서 늦잠을 잤다며 오후 3시가 다 돼서야 집에 와서 민지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 신우이는 자주 야근이 있다는 핑계로 민지를 우리 집에서 재우는 날이 많아졌고, 그럴 때면 남편 또한 공황장애가 심해졌다느니 몸이 아파서 힘들다는 핑계를 대며 민지를 제게 맡기고 먼저 들어가서 자기 바빴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몇 달이 더 지나자 신우이가 힘들다며 돈을 100만 원으로 줄였고, 그 다음 달에는 50만 원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아예 돈을 주지도 않았고요. 돈보다 더 기가 막혔던 것은 이제는 대놓고 일주일에 4, 5일을 우리 집에서 재우기 시작했거든요. 물론 남편 또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육아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에 민지를 돌보는 일은 당연스레 제 일이 되어갔습니다. 결국 남편과 대판 싸우게 되었어요. 당신 민지 보는 일 그만하고 당장 일자리 구해. 마치 내가 일자리 구하기 싫어서 안 구하는 것처럼 말하네. 그리고 지금 내가 노는 것도 아니고 아르바이트 하고 있잖아. 퇴근해서 집에 오면 그 뒤에는 내가 민지를 보는데 그게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거라고? 거기다 형님네가 돈을 안 준 지 한참 됐는데 그 얘기는 왜 한마디도 안 해? 당장 그만두고 작은 중소기업이라도 들어가. 싫어. 그런 작은 회사 다니려고 내가 그만둔 줄 알아? 난 절대 그런 회사 못 들어가. 나를 뭘로 보고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지금으로선 다른 방법이 없잖아. 그럼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건데? 내가 누나한테 돈 달라고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 난 이대로 못 사니까 그런 줄 알아. 그리고 앞으로 난 민지 절대 못 봐주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제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게 말을 했지만 남편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음날 제가 퇴근하자마자 보란듯이 민지를 제게 맡기며 말했어요. 어제 당신 때문에 충격받아서 공황장애가 다시 시작된 것 같으니까 당신이 밥 먹이고 재워. 오늘도 누나 야근이래. 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어찌나 기가 막히던지 결국 제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공황장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리고 뭐? 야근? 무슨 회사가 일주일 내내 야근을 할 수가 있어? 니네 집 식구들 때문에 넌덜머리가 나서 이제는 도저히 같이 못 살겠으니까 우리 이혼하자. 뭐? 이혼? 민지 좀 봐달라고 했다고 이혼을 하자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나 지금 짐 싸서 친정으로 갈 테니까 아르바이트 열심히 하면서 잘 살아. 참, 니네 부모님이 아파트 주신다고 했다며 거기 들어가서 살면서 그 집 물려받으면 되겠네. 난 도저히 당신이랑 못 살겠으니까 당장 이혼해. 제가 짐을 싸고 있자 남편이 방 안으로 따라 들어와서는 저를 밀쳤고 제가 저만큼 나가 떨어졌는데요. 그러다가 책상 모서리에 부딪혀서 팔을 긁히고 말았습니다. 그러더니 제게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까지 했기에 짐도 챙기지 못하고 그곳을 나와버렸습니다. 그렇게 친정에 갔더니 엄마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너 꼴이 이게 뭐야? 엄마, 연고 좀 있어? 나 여기에 약 좀 발라야 할 것 같아. 제 팔을 보던 엄마가 기겁을 한 채 다시 물었습니다. 팔은 왜 이 모양인 거야? 엄마, 나 그 사람이랑 못 살겠어. 제가 눈물을 펑펑 쏟으며 그동안 있었던 일을 말했고, 엄마가 제 손을 잡아 끌고는 야간 진료하는 병원으로 가서 진단서를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당장 이혼을 하라며
난리를 치셨어요. 당장 이혼할 생각하고 앞으로 그 인간들 전화 오면 받아서 유도신문에서 전부 녹음해. 유도신문이라니? 이혼이라는 것도 합당한 뭐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거니까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엄마가 제게 이런저런 코칭을 해줬고 아니나 다를까 역시나 신우이에게서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소리를 질러댔어요. 옳게! 우리가 남도 아닌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형님이야말로 일주일 내내 야근 있다고 하면서 우리한테 민지를 떠맡기다시피 했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거야 내가 진짜 야근이 있어서 그런 건데 가족끼리 그런 것도 이해 못해줘? 거기다 매달 주신다고 했던 돈도 안 들어온 지 꽤 된 거 아시죠? 우리가 돈이 있으면서 안 주는 게 아니잖아. 가족끼리 이러는 거 너무 냉정한 거 아니야? 그동안 제가 계속 민지 재우고 돌본 건 알고는 있는 거죠? 물론 알고는 있지. 근데 그 정도는 올케가 이해해줄 수 있는 거잖아. 그렇다고 이혼한다고 집을 나가버리면 어떡해. 저는 이혼할 거니까 평생 동생 부려먹으면서 잘 사시길 바랄게요. 저는 도무지 같이 살 자신이 없어서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신우의 입에서 쌍욕이 새어나와서 순간 심장이 쉴 새 없이 뛰었지만 꾹 참고 계속해서 침착한 목소리로 모든 내용을 녹음했습니다. 그렇게 신우이 전화를 끊자마자 이번에는 시어머님이 전화를 해서 역시나 제게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쏟아냈고 남편도 피해자인 척 공황장애 핑계를 대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에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 저도 모르게 한마디를 하고 말았어요. 그때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의심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저기 내가 다 알아봤더니 공황장애 그것도 거짓말이더라. 뭐?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았어? 순간 남편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는데요. 헛웃음만 새어나왔기에 제가 다시 말을 꺼냈어요. 결국 그동안 모든 게 거짓말이었구나. 전 회사에서 괴롭힘 당했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었던 거지. 그냥 회사가 다니기 싫었던 거잖아? 사람이 살다 보면 좀 지겨워지고 그렇잖아. 나도 그래서 좀 쉬면서 일자리 알아보려고 했어. 근데 뒷주사까지 한 건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뒷주사를 한 게 아니고 한 번 떠본 건데 네가 술술 부른 거지. 그동안 내 눈에 뭐가 씌였던 게 분명한 것 같아. 그렇지 않고서야 너 같은 인간이랑 결혼한 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 아무튼 다 필요 없고 당장 이혼해. 제 말에 남편이 방방 뛰고 난리도 아니었지만 그러는 동안 모든 증거를 수집했고 전의 일로 진단서가 있다며 제가 고소한다고 하자 남편이 포기한 듯 협의 이혼에 동의했습니다. 제가 모은 증거가 수두룩하다고 제시하자 자포자기한 모습이었으니까요. 한마디로 남편은 모든 것에 의욕이 없는 그냥 무능력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헤어졌고 저는 부모님 집에 살면서 공부도 하고 나름 잘 지냈습니다. 물론 이혼의 충격으로 심리치료를 받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보다 빨리 나아져 갔습니다. 물론 전 남편도 다 잊고 잘 지내고 있었고요. 하지만 며칠 전 엄마 생신을 맞이해서 유명하다는 식당에 갔는데요. 그 식당은 발레 파킹을 해주는 곳이라 도착을 하자마자 다 같이 내렸고 아빠가 차키를 발레 파킹하는 남자에게 건넸습니다. 그런데 차키를 건네던 아빠가 넋이 나간 채 남자를 응시하고 있었기에 가족 모두 그 남자를 바라봤더니 기가 막히게도 전 남편이 차키를 받아들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전 남편도 그제서야 우리를 알아본 모양으로 사색이 되어 있었는데요. 순간 아빠에게 허리 숙여 인사를 했지만 아빠가 본척만척하고 다른 사람을 불러서 차키를 건넸습니다. 그러면서 보니 전 남편 모습이 말이 아니었는데요.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폭삭 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때 이혼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 이런 사연도 있을까 싶어 씁쓸한 마음에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